반갑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과 도시 분야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오늘 이 포럼을 총괄 기획한 이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이 포럼을 기획을 함에 있어가지고 미세먼지가 현안적으로 다뤄짐에 있어서 외교적인 문제와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양극단에서 크게 이슈화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과 도시의 관점에서 이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미싱 링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침 또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포럼을 기획해 보라라는 기회를 또 이렇게 내어 주셔서, 그렇다면은 저희 연구팀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본 부분이 이 양극단 사이에 메울 수 있는 공간의 극한이 무엇일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면 어떤 외교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어떤 문제로서 다뤄져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의 큰 방향이 우리 사람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대기 환경에 관한 문제, 도시 환경에 관한 문제, 또 제가 다루는 생활 환경에 관한 문제, 또 실내 환경에 관한 문제, 이 큰 네 개의 카테고리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 발제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포럼의 흐름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기획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실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맡으면서 주목해 본 사항은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곧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활 공간에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 포인트를 불안감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따른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은 또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찰을 해봤고요. 나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또 이 진단에 맞는 어떠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 우리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줄거리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나요?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불편하고 좀 부정적인 단어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포털 검색에서 미세먼지라는 걸 검색해서 엔터를 쳐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 활발하게 어머니들께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맘카페의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그 게시판에서 노출되고 있는 제목들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 뭐 속지를 말라, 뭐 문제가 있다, 마스크를 못 쓴다, 이런 굉장히 이제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엄마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반면에 방송 속의 이슈를 보면 불안하다, 민원이 는다, 해롭다 등등의 보다 더 국민들이 어떤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워딩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학술 파트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술 검색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검색해 보니까 미세먼지에 관한 저감 기술에 관한 동향들을 지금 보고 있고, 소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정도, 배출량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이 이슈가 됐었던 월경성 미세먼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슈들도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파트에서는 원인 분석과 대응 기술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좀 더 공신력 있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포럼 자료를 만들면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모으는 차원에서 접근해봤던 검색 기법에서 좀 더 심화해 들어가서 그 통계청 자료와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바깥에서 실외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 공간의 패턴을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실외에서 실내로 움직이게 됩니다. 본능적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여러 가지 통계 혹은 연구 분석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도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 차의 사회조사 보고서와 달리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의 불안감을 미세먼지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 사회에서 받는 불안감에 대한 굉장히 큰 요소가 미세먼지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이 카테고리 같이 들어와 있는 요소들을 보면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농약, 수돗물과 같은 요소들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 원인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 해법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들을 매스컴과 같이 시너지가 나면서 아직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서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굉장히 크게 잡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에 그 미세먼지 관련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떤 유형의 미세먼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 건강 악화, 그리고 실외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스트레스, 그리고 나머지 이와 관련된 비용을 개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파트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와 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고,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요소를 보면 실내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바깥에서 받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외 활동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덕분에 이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어떠한 그 경제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오프라인 쇼핑의 매출액, 즉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점포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그 활동에 대한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을 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온라인 쇼핑에 관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도 여기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다 농담입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신 것처럼 실외 스트레스 때문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안전함을 느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실내 공간에 오히려 다양한 미세먼지 이외에 공기 오염물질들과 공존하고 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얼마나 아실지 저도 역시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경부에서 정리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실외 활동에서 미세먼지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실내로 왔을 땐 그보다 더 다양한 실내 오염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균, 일산화탄소, 포르말데이드, 이산화탄소,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방사성 물질인 라돈까지 실내에서 우리가 제어하거나 컨트롤해야 될 요소로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또 존재합니다. 즉 실내 공간에서 내가 숨을 쉬는데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이슈들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실제 여기 계시는 이제 이병희 박사님께서 다음 발제에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외부 유입 미세먼지와 실내 발생 미세먼지 그리고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실제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발제해 주시는 이병희 박사님의 발제를 기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미세먼지에 관한 스트레스의 뿌리가 저는 숨쉬기가 아닐까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다른 말로서 부르는 또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목숨이 있겠죠. 목숨. 즉 숨 쉬는 것은 곧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숨쉬기를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특히 우리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큰 건강하지 않은 숨쉬기를 했던 역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자주 이제 언급이 되는 12,000명이 일시적으로 사망했던 런던 스모그, 그리고 미국의 도노라 사건, 우리나라에 최근 1980년대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기 오염의 온산병과 같은 이슈들이 사람의 생명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세계 최초의 공해와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최초의 대기질과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진들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각 나라가 산업화에 몰두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 산업화가 이미 진행이 됐고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을 보니까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8, 90년대처럼 열심히 공장을 짓고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화라는 것이 이런 대기 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안 쳐다볼 수가 없다는 그런 심리적인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부터 대기 오염에 관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목숨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의식이 잠재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미세먼지라는 이슈가 과거에 있었던 대기 오염 물질과 좀 다른 패턴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크고 특히 숨쉬기 불안감에 대한 내용들이 증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가 항상 다루고 있는 생활 공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집, 보행, 교통시설, 업무, 교육,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한번 하루 우리나라 사람이 24시간을 쓰고 있는 그 사이클을 기준으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여기에 그 정리한 그 각각의 시간과 이 패턴들은 2014년에 통계청에서 집계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24시간이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소비를 하고 있는 생활 공간의 유형과 그리고 그 바깥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세먼지랑 연결시켜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에 대한 내용이 이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이제 해보려고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집에 있을 때 굉장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심을 느끼죠. 대부분의 많은 그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11시간 14분 동안 하루 24시간 11시간 14분을 집에서 생활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업 때문에 또 학생분들은 또 공부를 하러 어쩔 수 없이 밖을 나서게 되죠.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나와서 우리가 걸어서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다시 걷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바깥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전체 24시간 중에 출근 혹은 등교 시간에 한 대략 50분 정도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또 똑같은 사이클로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도합 아침에 50분, 저녁에 50분이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에 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이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미세먼지가 특히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보행 환경, 바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깥에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걸을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 혹은 개인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불안감을 느낄까? 그리고 그 불안감이 곧 우리 생활의 불편함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착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그 연구 저희가 가설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실외 공간에서 오는 불안감과 불편함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불안감.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즉 통근하는 또는 통학에 해당하는 구간 안에서 그리고 실외 보행 공간이 노출될 경우에 있어서 또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학교에 가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체육 활동을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해야 될수록 심리적인 불안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즉 저희가 연구의 포인트를 맞춰보고 있는 부분들은 보행에 걸리는 소요 시간, 대중교통의 대기 시간, 그리고 실내 체육 시간 등을 줄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불편함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지를 한번 매치를 시켜봤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노출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나는 바깥에서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실외에서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불편함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보행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최단거리를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최단거리 검색을 하기 좀 쉽지가 않고, 두 번째, 내가 이동하는 동선 중에서 실내 공간을 이제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 디딤불처럼 해보고 싶지만 어떤 건물에 어떤 내부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답답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고 싶지만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횡단보도의 신호 대기 시간, 그리고 교통수단의 탑승 대기 시간이 가장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시설들이 현재 전무하다시피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강당을 물론 이제 갖는 학교들 많이 있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1년 360일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계절적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 때문에 새로운 강당을 짓는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교육시설들이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의 농도가 굉장히 심하고 문제가 되는 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또 괜찮겠는가에 대한 또 가설도 세워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내 공간에서 오는 불안감과 불편함에 관한 짝을 맞춰봤습니다. 즉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 일단 피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실내로 들어왔는데 현재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 상태는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미세먼지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나의 집이 안전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외부 활동에 실내 있는 공간에 내가 가급적이면 오래 있긴 있지만 과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지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은 또 괜찮은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은,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외부의 측정을 의뢰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사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심리들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들을 제가 추려서 정리해본 사항이 되겠는데요. 벌써 이런 이제 그 실내 공기 질에 관한 불안감을 파고드는 어떤 전략적 마케팅적인 접근이 현재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정보를 알고 싶으나 현재 알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지하 공간에 관한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도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불편함 감이 없잖아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개개인 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에서
내가 앉아 있는 이 장소의 실내 공기질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기반의 공기질 정보 확인 시스템들이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설적으로 지금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응 기술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보급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부터 이런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린월이라든지 벤치이지만 여기에 식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시설물들이라든지 미세먼지를 현재 미세먼지 상태를 시민의 가장 가까운 눈높이에서 밝혀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미스트를 활용하는 어떤 정원 시설이라든지 또 미세먼지에 관한 안전 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지자체가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술들이 현재 하나둘씩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실내 공간에 대한 최신 기술들도 대형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게 실내 공기질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소비자한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현재 시제품들도 나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신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편함을 낮춰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저희 연구소의 일종의 장기라면 장기겠죠. 도시계획적인 스케일과 건축계획적인 스케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적인 스케일들이 존재하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 공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도시계획적인 스킬에 한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건축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외 공간에 즉 도시계획적인 진단과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한번 진단을 나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바깥에서부터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연계부까지로 설정을 하고 도시계획적인 진단으로서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미세먼지의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가 어떤 경보가 울렸을 경우에 실내 노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들이 적용이 되는 대상들을 도시계획적인 대상으로서 정리를 해보면 보행동선에 대한 정비,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 외부 통로선 지정, 주출입구 지정,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피소의 그 설치 기준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내 집에서 특정한 시설,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까지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동선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동선을 못 쓸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특히 오래된 구시가지의 골목길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좀 더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짧은 길로 빨리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길이 막혀서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보행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그 두 번째로 주출입구에 관한 이야기는 이 대로변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대로변에 많이 붙여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장방형으로 긴 건축물의 그 주출입구를 우리가 미세먼지를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실내 복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를 서로 맞닿아서 낼 수 있게끔 어떤 지구 단위 계획적인 주출입구 지정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제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름이 되고 하면 횡단보도마다 이렇게 우산을 해서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햇빛에 관한 스트레스, 열에 관한 스트레스를 좀 더 이제 시민 혹은 국민들께서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날은 이제 제가 사진 촬영한 날이 폭염주의보가 있었던 날입니다. 굉장히 햇살이 뜨거워서 그런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미세먼지와 가깝게 좀 진행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기법들이
이런 교통시설에 덧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로 개방형이 아니라 일부 차단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공기 정화적인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았고,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세먼지 대피소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버스 정류장이 모여 있고 횡단보도가 모여 있는 곳에 면에 있는 건축물에 이 특정 스팟을 어떤 공개 공지라든지 빈 점포들을 미세먼지 대피 시설로 활용한다 그러면 도시 계획적인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된다면 비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폭염이 심한 날, 한파가 심한 날도 충분히 쉘터의 역할로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의 역할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보행로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 1층에 있는 그 점포분의 파사드를 셋백을 시켜서 큰 보행로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공익적 측면에서 자기 건물의 뭐랄까 일종의 통로를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요. 좀 더 나가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복도들을 미세먼지의 어떤 대피 경로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아직은 아이디어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연구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 공간에 관한 접근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건축계획적인 진단과 대응의 차원에 있어서 건축계획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공간적인 범위는 실내로 들어오는 부분에서부터 실내, 그리고 건축 계획적인 입장에서 진단을 나름 내려본 바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유형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도면 하나에 2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중 주출입구를 계획하는 부분을 좀 더 권장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즉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일부 이제 내기와 서로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 보통 이중 주출입구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비용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회피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좀 의무적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이중 주출입구가 설계가 되면 이 공간들을 대략적으로 빈 공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우리 그 반도체 공장의 그 클린룸과 같이 바깥에서 들어올 경우에 외부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았고요. 이 내용은 두 번째 환기 시설에 대해서 중앙 공조에 관한 이슈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제안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 최근 들어서 그 시스템 공조 설비들이 들어오면서 중앙 공조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좀 설계 반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앙 공조 시스템이 갖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전반 실내 공간의 전체적인 공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정한 스팟을 지정을 하면 이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전체의 공기 정화를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가 좀 더 이제 심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중앙 공조에 관한 이슈들도 좀 더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 공간에 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하 주차장을 놓고 지상은 아름답게 조경을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경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다들 지하를 보행로 혹은 통학로로 또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하 주차장의 공기 오염도가 바깥보다 심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망각하는 것이죠. 매스컴에서 하도 미세먼지가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모르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실수들도 왕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하 주차장의 공기질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교통로 지하 공간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주차장 내의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설계들이 최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동선들에서도 우리가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실내 오염 물질과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미세먼지 물질들을 서로 격리시켜서 보행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봤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저희가 저희 연구팀이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도 보고 여론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문장 정도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나는 1초에 한 번 이상 이 미세먼지를 들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상태로 출퇴근을 하고 통학을 해서 실내로 들어왔는데 그나마도 찜찜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 개인이 공기청정기라든지 마스크를 개인 비용으로 계속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들은 이거 가지고서는 턱도 없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이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앞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보호 공간으로서의 건축물 그리고 도시 공간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 내용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 용도별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 공간 안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별로 배기나 집진,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한번 고민해보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물론 청정 연료화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정체 현상,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차량 정체에 따른 미세먼지가 또 많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의 어떤 보행을 더 강화하고 차량의 소통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계획 정책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외 공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할 적에 있어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곳이 녹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박준성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바람의 어떤 흐름을 고려를 해서 녹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통신 부분에 있어서 재난 알림 경보를 우리가 늘상 받지 않습니까? 아까 사회자인 고용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시지를 받으나 그 내용이 그냥 뭐 하지 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들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그 미세먼지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 국가 차원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뭐 최단 경로 안내라든지 회피 공간이 어딘지, 그리고 미세먼지에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행안부 입장에서 담겨서 나가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생활 공간에 있어서의 미세먼지는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져야 되는 대상이겠다라고 이번 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경성 미세먼지는 그 원인과 어떤 해결 방법들이 대략적으로 좀 윤곽이 잡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느끼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들은 너무나 발생 양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정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어떤 협력이 필요한 정책적인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공공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카페나 뭐 인터넷에서 올리는 것처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를 많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개인들이 미세먼지와 관련 센서 장비들을 갖고 비교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내 건강이 어느 정도 영향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미세먼지를 가급적이면 적게 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국가와 정부에서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가가 공신력 있게끔 객관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 워낙 현명하기 때문에 알아서 방향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적인 시설, 건축계획적인 시설 이런 접근들이 반드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와 링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따로 놀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개발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설치가 된 시설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광역적으로 또 융복합적인 어떤 문제적 접근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 규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세먼지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이런 정부가 합심해서 과도한 규제들을 또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 이상 발표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